일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휴가를 내고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 하지만 그는 파업을 배후 조정한 고정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다 북한에 납북됐다 일주일 만에 풀려난 아버지. 몇 년 후 끝내 간첩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내려가지고 경찰 당국에 신고를 했으면 그곳에 안 했어. 정보당국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의 사연을 들여다봅니다. 강원도 화천군. 우리나라 최전방 지역 중의 하나로 군부대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경제는 군부대와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제작진은 몇 년 전 타지 생활을 접고 고향에서 가족들이 먹을 채소를 재배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병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배추가 10년이야. 망가졌잖아. 사건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이병규 씨 가족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을 대상으로 음식점과 숙박업 등을 운영했는데요.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고 좀 한가한 시간이 찾아오자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청년인 이병규 씨는 친구와 전국 일주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을 무척 좋아했던 이병규 씨. 하지만 그 여행이 이병규 씨의 인생 항로를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흑산도에서 우리나라 여기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멀잖아요. 동해 바다에 있으니까 섬지구로다가 섬으로다 이렇게 해서 그 흑산도를 거쳐서 가가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목포로다가 빠져가지고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돌으려고 했었지. 인천항에서 흑산도로 떠나는 조기잡이 배에 오른 이병규 씨는 선원들의 일손을 거들었는데요. 하지만 친구는 배멀미가 심해 먼저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품삯을 받기 위해 이병규 씨는 인천항으로 향했는데요. 짙은 안개로 인해 군산 어청도 부근에서 닻을 내리고 모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배는 파도에 떠밀려 갔는데요. 선장은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인천이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야 인천이잖아. 근데 이게 인천만지 동해상으로 인천만지 끌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선장은 끌린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해상에서는 안 잡혔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제 남포 부근이었었던 모양이라. 그 도망 나오다가 해군 경비정 걔네들이 쫓아온 거지. 북한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전속력으로 도망쳤으나 북한 해군 경비정에 붙잡힌 이병규 씨와 선원들. 당시 이병규 씨는 고향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4.27 연합회장하면서 간동면 연합회장하면서 그 방공요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 청와대도 가서 그 방공요원들이 이렇게 가서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일만 알았어. 그 바다로 뛰어들으려고 뛰어들이 뭐 민물 수영은 자신 있는데 바다는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 이 웃기 고무주부 그거를 가지고 내려 뛰려고 주부를 베끼러 가니까 벌써 그 이북 군인들이
그 해군들이 걸고 딱 팔을 딱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곧바로 평양으로 이송된 이병규 씨는 6개월 동안 북한 체제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김일성 생가와 김일성 종합대학 등을 견학했습니다. 송환을 앞두고는 남한에서 혁명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1969년 11월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해군 수사기관에 끌려갔는데요. 그냥 순순히 다 잡아 그대로 하니까 이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대면서 어깨 툭툭 고생 많이 했어. 뭐 편하게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했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은 이병규 씨를 방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그때 형을 놨어. 5년인가 뭐 얼마를 놨어. 근데 판사가 무죄 놓더만. 그래서 그냥 풀려나왔지. 6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병규 씨는 군 제대 후 고향을 떠나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정보과에서 주기적으로 이병규 씨를 감시했는데요. 다른 도시로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병규 씨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려면은 신고를 해야 돼. 그 멀리 가면 그리고선 가야 돼. 그리고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지. 조금 다니면 이제 모르잖아. 내가 어디로 회사 다니는지. 그 알게 되면 이제 오는 거지. 와선 뭐.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높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지. 뭐 이상한 행동이나 뭐 이런 거 뭐 하면 뭐 연락해 달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귀찮잖아.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옮긴 회사만 해도 5군데가 넘습니다. 당시 아내와 아이 둘이 있었던 이병규 씨는 먹고 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석탄을 캐는 회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휴, 이제 내가 설 땅이 없구나. 그때 우리가 식구가 둘이 됐어. 딸내미하고 아들하고. 벌어먹고 살 데가 없는 거야. 그래도 돈 많이 준다는 광산에나 가자. 거기 가서 죽으면 뭐 보상금이라도 타서 식구들 먹고는 살겠지. 이런 그 절박한 심령으로 대한석탄공사를 들어간 거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1980년대 당시 국내 최대의 국영 탄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해 이른바 막장 인생이라고 불리는 탄광 노동. 이병규 씨는 이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곳에 입사했습니다. 장성광업소 들어갈 때는 아예 정보과에 갔어. 가가지고 나 진짜 이제 마지막 길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딴 데로 뭐 밥만 먹고 쫓겨나게 만들면 나 여기 와서 아주 죽어버린다. 내 정말 자살을 하든지 내 여기 와서 뭐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남이 알았을 때는 하여튼 알아서 해라. 내가 회사 여기 못 다니면 난 끝이다. 인생 끝이다. 여기 와서 죽는다.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이곳에는 장성광업소 7개 광구 중의 하나인 철암갱이 위치해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는 인구 2만 4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는데요. 이병규 씨는 북한에 억류된 사건 이후 16년이 지나 간첩 사건으로 연루되는 한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납북귀환 어부라는 낙인이 찍혀 어디를 가든 경찰 정보기관의 감시가 뒤따랐기 때문에
항상 생활을 조심했던 이병규 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탄을 캐고 있는 이병규 씨에게 장성광업소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김은동 씨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병규 씨는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돕게 됩니다. 병규는 운명의 만남이에요. 전부 다 이제 이병규가 사람이 이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그러니까 그걸 잡아라. 참모를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날은 퇴근하면서 병규가 좀 만나자. 그 내가 대의원을 하고 싶은데 좀 밀어달라. 그 병규가 야, 그 손대지 마, 하지 말아라. 그게 고생길로 들어가려고 하냐. 야, 나는 그래도 대의원 하다가 장성 지부장도 한번 하고 강로위원장까지 내가 꿈꾼다. 그때가 야, 그러면 해라.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내 참모를 했어요. 김은동 씨가 대의원에 당선된 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노동조합 노조원 간에 예상치 못한 큰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당시 장성광업소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는 다양한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노동조합 집행부와 장성광업소 사측 간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로 지부장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들만 참여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바꾸려는 세력들 간의 대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에 김은동 씨 등 노동조합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부조리한 내용을 탄광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호소문이라고 호소문을 만들었어요. 2만 장을 만들어 가지고 목욕탕, 사택 다 뿌렸죠. 그때 다 읽어보니까 지부장의 비리가 너무 많은 거야. 무슨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금 횡령, 그다음에 순직 종업에 조의금 띠먹은 거. 그러니까 제일 폭발된 게 순직 종업원의 미망인들의 조의금을 띠먹은 게 제일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망인들이 한 7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10만 원이에요, 조의금이. 장성광업소 지부장 5만 원 부전은 들어오는데, 조의금은 들어오는데, 탈련 의장 조의금은 안 들어온 거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호소문에다 넣었더니까 그 미망인들이 그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어? 죽이려면 살리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여기 올라가서 제일 첫 번에 이제 강당에서 저 도둑이 말이야 지부장 직분 안 낸다고. 그래서 발단이 일어나 버렸어요. 김은동 씨가 작성해 탄광 가족들에게 배포한 호소문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5년 3월 3일 오전부터 장성광업소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지난밤 기습적으로 치러진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무효화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 시행, 그리고 광업소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천여 명의 광부와 광부 가족들이 장성광업소 항목장에 모여 하루 종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항목장은 채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터널을 지탱해주는 나무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파업은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파업은 장성광업소 노조 지부장 선거 후보로 나선 정 씨와 1982년부터 지부장을 맡았던 김 씨가 후보로 나서지 않는 조건으로 지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광업소 소장을 인사 조치하는 데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장성광업소 파업 사태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후 이병규 씨는 여느 때와 같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는 학원, 산업계 등 각 층에 지하망을 구축,
폭력 소요를 일으켜 사회 혼란 조성을 기도하는 한편 군사기밀 수집과 군 내부 와해를 꾀하면서 암학해온 고정간첩 1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이병규 씨를 장성광업소 파업 사태를 주도한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안 했죠. 나는 병가를 내고 난 좀 위험할 것 같아. 그 파업이 시작되려고 그럴 적에 공기가 이상해. 그 나는 좀 알잖아. 그래서 병가를 내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 딱 한 번 나온 거는 한 며칠 동안, 4, 5일 동안 병가를 내고 갔다 온 건 황지 한 번 갔다 온 거밖에 없어. 이병규 씨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강릉 보안부대 지하실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습니다. 1969년 납북되어 귀환 당시 북한에서 준 지령을 수사관에게 진술했고 보안사에서는 이병규 씨가 당시 수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와 지령을 그대로 실행해 옮겼다고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 서류를 빼다가 딱 놓고는 그걸 봐가면서 그대로 꾸미는 거야. 그걸 내가 그거 한 것처럼 실행한 것처럼. 보안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탄광 동료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한편 장성광업소 파업을 선동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사건 일체를 부인하는 이병규 씨에게 보안사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잔인한 고문뿐이었습니다. 막 사람 미치는 거지. 막 그냥 속에서 불나고 그냥. 그래도 안 되니까 별의별 고문을 다 하더만. 이제 배터리 있잖아. 이 돌리는 거. 그걸 갖다 대고 들이하니까 이 손에 갖다 하면 손이 부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별짓을 다 하더만. 그래도 며칠을 견뎠는지 몰라 난. 그랬는데도 사람이 참 잠이라는 게 무서워요. 조금만 시간 있으면 잘라고 이거 하는 거야, 여러분. 난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장성광업소 파업주도 혐의뿐 아니라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씌우기 위해 탄광 동료들 또한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병규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병규 노동계에다 침투하려고 했다고 이제 그래 야대 엮으라 그런 거죠. 계속 추궁했던 게 그렇네요. 예. 그 이병규가 이제 이북 갔다 왔다는 얘기를 니네 했다는데 니는 왜 안 들었다 그러냐? 이병규 자백을 했다 이거야. 난 들은 사실이 없다. 또 하지도 않았고 하니까 들은 사실도 그러니까 이병규가 자백을 했다 이거야. 니네 얘기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 보안사 수사관들의 무자비한 고문에 이병규 씨도 자포자기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고문도 못 이겼고 나중엔 다 귀찮아지더라고 인생이. 이왕 죽는 거 나는 빠져나갈 군형이 없구나. 이놈들이 나를 올감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드니까 나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딴 사람들이라도 죄 없는 사람들 내가 물고 들어가서 진역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나 하나만 죽자. 그리고선 내가 당신네들 의도대로 나 혼자 하려고 했다는 그 진술서를 쓰고 도장을 다 찍어줄 테니까 딴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 타차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위를 본 거야. 그 책임자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병규 씨에게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아직도 섬뜩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보안사에서 너 거기 가서 허튼 소리 하면 너 진짜 우리가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따블백에다가 넣어가지고 동해바다에 갖다 돌 달아가지고 수장시켜버리면 누가 우리를 타치하겠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전두환 각하밖에 없어. 검찰, 경찰, 뭐 중앙보부 다 우리 발밑에야. 사실이 그랬거든. 그때 보안사람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게 보안사의 권력이었으니까. 간첩이라는 오명을 쓴 채 이병규 씨는 7년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집은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 지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사가 이병규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범죄 사실을 조작, 처벌받게 한 점 등이 확인되어 진실규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 법원은 재심 판결에서 이병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병규 씨는 사건 발생 40여 년 만에 간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을 파탄시키고 온 가족을 다 인권이고 다 유린당하게 다 만들고 그냥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전라북도 군산시 일제강점기 수탈의 중심 도시로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근대와 일본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납부거부 간첩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최만춘 씨의 아들 최재열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최만춘 씨는 30톤 규모의 선주로 군산항을 출발해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와 갈치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1963년 6월 납포되었습니다. 여기가 그전에 아버지 집이 여기 바로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 다 하던 장소 이게. 여기 앞에 이제 정박해놨다가 바닥에 나가고. 이후 최만춘 씨와 선원 8명은 북한에 억류된 지 열흘 만에 풀려났지만 처벌이 두려워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별탈 없이 어업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구월산이 있는데 구월산 밑에서 그보다 구월이 고리라거든요.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밤에 시커먼 경비정 그것들이 와서 악망을 해갖고 악망하라고 악망 다 한 게 그냥 끄고 간 거예요. 끄고 와서 조서하고 조서 받고 호감사게 여서 이제 남한으로 내보낸 거예요. 나가라고. 5년 후인 1968년 10월 당시 최만춘 씨가 군산을 떠나 강원도 주문진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도경이 난파 간첩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최만춘과 접선하려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소재를 파악하던 중 1969년 3월 주문진에 침투한 6명의 무장 간첩들이 상륙한 지점 주변에서 최만춘이 거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장 간첩들의 안내원으로 판단해 전주로 압송했습니다. 그거 안 됐으면 이런 일도 파헤치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가지고 너 어디 가고 있냐? 어디를 가냐? 군산시 중동 몇 번지 거기 가면 거기 가고 최만춘이가
사는데 거기 가서 최만춘 아버지를 만나서 정보활동해갖고 수집해갖고 넘어가려고 그 하러 왔다고 그 토론을 한 거야 정부에도. 그게 바로 소재파악을 해갖고 아버지를 저 어디야 주문지로 헬기로 가서 그냥 바로 가서 들고 왔어. 수사기관은 최만춘 씨가 남한으로 귀환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만춘 씨를 불법으로 구금한 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후 그 내용을 증거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전주에 가정여관이라는 데를 거로 들어가더라 이거요.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다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초소만 받는 거예요. 너 간첩했지 않냐? 난 안 했다. 그냥 물고문 그 여관에 보면 욕조 있잖아. 하얀 욕조. 아버지가 그래요. 하얀 욕조에다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허가갖고 죽을 만하면 또 끝내고 물고문을 그렇게 쉬었대요.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안 되니까 막 고개 이렇게 젖혀놓고 얼굴 이렇게 여기다 수건 덮어놓고 고춧가루 물 주연자다 부숴가지고 여기다 그 고문도 나오고. 최만춘 씨는 결국 방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년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최만춘 씨는 어머님. 수사 과정에서 겪었던 인권 유린 내용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야 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거기서 고생하고 고문당하고 그 폭행당하고 한 얘기를 사회 나가서 얘기하면 너는 또 잡아들여갖고 너는 족친다. 일절 얘기를 하지 마라. 여기서 한 얘기는 그걸로 끝내라. 그렇게 이제 교육받고 나온 거예요. 출소를 한 거예요. 나와서 몇 년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되고 하면서 문민정부 들어서고 뭐 연자리 없어지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할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쭉 늘어놓더라고.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최만춘과 38명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조사해 처벌했음을 진실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재심에서 최만춘과 3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